교회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소모임을 몰래 하다 전파를 키웠고 코호트 격리된 병원은 1층에서 무방비하게 섞여 식사를 하다가 일부 층에만 있던 감염이 전체로 번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방역막이 더 촘촘해지고 우리 경각심도 더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점점 방역에 무뎌지고 확산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확산세는 경제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내수가 굳어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고용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고강도 방역을 지키면서 이들 충격을 해소할 대안으로 다양한 정부 정책이 등장해야 할 텐데 지금 정부는 어디쯤 와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젯밤까지 집계된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오늘은 900명대 정도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밤사이에 더 늘어서 1000명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0명대든 900명대든 우리 경제에 타격이 심각해지는 거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생 이후에 3월에 한번 마이너스 3% 이상의 급락을 경험하였고요. 12월 현재 또 다른 경제 충격이 올지 말지 하는 그 중대 기로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 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줄었는데요. 예. 전 세계 수출 수입 규모가 20%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가면서 수출이 굉장히 회복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에는 2% 이상 상당히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수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예. 11월 상황만 보면은 내수는 4.4% 감소했고요. 그리고 수출은 4% 증가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는 수출이 커지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힘도 있지만 내수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하락하는 힘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수가 더 타격을 받으면 경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대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된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대안은 역시 재난지원금이겠죠. 3차 재난지원금이 1월에 조기 지급하는 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 지급의 적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는 1월에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원래 정부의 계획은 2월에 그 연휴가 계속될 때 재난지원금을 바로 그 직전에 지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어차피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때 재난지원금을 3조 원 정도 지급을 해서 내수 진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 신용 데이터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2월 초에 소상공인 매출이 작년 12월에 비해서 무려 70%나 감소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루하루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빨리 2월에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굉장히 서둘러서 1월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지원금 시급의 적기를 여쭤봤던 이유가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이게 물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지급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이 방역 강화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와중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방역의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되는 만약에 1월에 지원이 된다면 3조 원 정도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나 내수를 늘려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미시적으로 타겟팅해서 도와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빨리 지급할수록 좋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여론을 보면요. 차라리 3단계를 한번 격상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일단 눈 질끈 한번 감고 그 시기를 견뎌내서 지금의 뭐 900명대, 1000명대 확산세를 줄이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 3단계로의 격상이 경제에 얼마만큼 큰 충격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3단계로 오히려 격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분들 사이에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영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2.5단계에서 머물기를 원하지만 영업이 완전히 어렵게 된 분들은 3단계로 오히려 격상을 해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 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보면 소위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경제가 굉장히 타격이 커서 미국의 경우 2분기에 마이너스 32%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예. 역사상 가장 추락을 한 경우인데요. 이게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8%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분기당 마이너스 8%는 연율로 보면 미국과 같은 32%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입니다. 네. 따라서 3단계로 격상하는 게 그 경제 전체적인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사실 3단계까지 안 가도 이미 지금 2.5단계인 수준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출금 관련해서 통계가 좀 있는데 뭐 그야말로 신용대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에는 그나마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한 게 4분기다 보니까 4분기에 대출 금액이 다시 늘어날까 좀 우려가 많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가장 말씀하신 대로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자영업자들인데요. 이 자영업자분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전체 고용자 수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저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 대출을 하는 규모가 2분기에 47조였다가 3분기에 29조로 줄기는 했지만 다른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서 월등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월에서 9월 사이에 매출이 줄어든 규모가 10%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예. 이분들을 순수 자영업자, 즉 온라인이나 그 배달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를 제외한 순수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1월에서 10월 사이에 30% 정도 줄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대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할 텐데 뭐 지원금도 물론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원금을 받아서 이런 그 경영의 타격을 자영업자들이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임대료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여당을 중심으로는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해서 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마 임대료를 덜 내거나 혹은 아예 안 내게 하는 뭐 그런 종류의 법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건물주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경제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 임대료 멈춤법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새로운 법안인데요.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는 정부가 개인들의 사적인 계약에 간섭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게 경제 전체로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게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건물을 살 때 은행에 대출을 끼고 즉 건물은 대체로 50% 이상 자산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사는 예가 많기 때문에 네. 건물주들이 은행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위험이 파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금융당국에서 좀 이 시기에 해도 괜찮은 발언인가 싶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얼마 전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언급을 했고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 물론
연장 마감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좀 더 오랫동안 하겠다라는 뜻이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늘리겠다가 아니라 연착륙을 언급한 게 좀 예전과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금융 당국자들이 이런 연착륙, 금융시장의 연착륙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다행스러운 정책 기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가게나 기업 모두 굉장히 대출, 빚을 늘린 상태인데요.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 빚을 갚아야 되고 따라서 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급격하게 이자를 높이거나 급격하게 그 대출을 회수한다면 상당히 피해를 받을 기업이나 가게가 많아집니다. 네. 따라서 이 금융 당국자들의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되더라도 아주 급하게 빨리 대출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거의 확정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더 나아가서는 금융시장을 떠나서 자산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자산과 부동시장의 버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증시라든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 올해 들어서 참 많이 오른 두 자산 시장이잖아요. 이게 실물 경기는 계속해서 나빠졌는데 자산 시장은 계속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아마도 유동성 때문 공급이 근본적인 원인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는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실물은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정말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1,457이었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2,762니까 무려 90%나 상승한 셈이 됩니다. 네. 여기서 당연히 경제는 마이너스 1%에서 2%로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90%나 오르는 이런 이전에 있지 않았던 상황을 보고 버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년에 주식이라는 것이 미래의 그 기업의 가치를 지금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가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버블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지 지금은 버블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증시가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내년에 경제가 잘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에는 좀 개선이 돼야 한다는 건데 일단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상황이 좀 희망적이긴 합니다. 백신 접종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됐고 우리도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좀 시작이 돼서 사태가 약간씩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뭐 OECD나 IMF나 한국은행 모두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2.8에서 3% 이상 초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전망이 결국은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소멸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더 길어진다면 이런 전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최근에 KDI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을 3.5에서 3.1로 0.4% 하락을 시켰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꽤 오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백신이 보급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수출과 관련돼서 내수는 죽고 있는데 수출은 별로 줄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세계 각국의 경제 충격,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내 총생산의 규모와 다르게 세계 교역 규모는 별로 줄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다. 그것이 우리나라 같이 수출 중심 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역 규모가 줄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생산 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우리가 핸드폰을 미국에 수출하면은 그 부품의 조립이나 이런 데서 중국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 체계의 가장 밑바닥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 규모가 계속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빠르게 코로나19에서 회복한 게 전 세계적인 교역량의 감소를 일부 막아낸 원인이 맞습니다.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